안녕하세요. 저는 입만 열면 나 때는 타령을 하며 고지식함의 끝을 달리던 시모에게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전 시모에게 호되게 당한 이후엔 그 좋아하던 아이스 카페라떼도 끊게 되었는데요. 다들 서론이 길면 지루하실 테니 다 생략하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평소 제가 바라던 남편상에 가까운 남자였고, 남편 역시 제가 평소 바라던 여자라며 고백을 해왔죠. 저흰 비교적 빠르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1년 남짓 연애 끝에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외동이었던지라 저희의 결혼에 저희보다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긴 했지만, 남편과 전 다 생략하고 반반 결혼을 하길 바랬고, 그런 저희의 뜻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여 주셔 반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듯 저와 남편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시댁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시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것이 단 한 사람, 시모가 문제였죠. 시모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시댁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꼬장꼬장하기가 말로 하면 입 아픈 정도였어요. 아가, 너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로 끓이거라. 우리 집에서 가지고 간 된장이 있지? 우리 아들은 그 된장으로 끓인 된장 좋아한다. 저녁 메뉴를 결정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예, 너 톡 프로필 사진 보니까 치마가 너무 짧더라. 무릎까지 오는 치마가 뭐니? 결혼도 한 애가. 치마를 입으려거든 발목도 다 가리는 걸 입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차라리 바지를 입거라. 알겠니? 제 옷차림에 관해 간섭하는 일도 종종 있기도 했어요. 이렇게 남의 일 간섭하기 좋아하고 고지식한 시모를 시부 역시 감당이 안 되는 듯 제발 그만 좀 잡으라며 혀를 차곤 했지만 시모는 이런 시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 말은 꼭 해야만 성미가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빨리 가면 3시간, 차가 밀린다 싶으면 5시간까지도 걸리는 곳으로 거리가 먼 편이었어요. 거리가 가까웠다면 날마다 저를 오라가라 하며 들들 볶고도 남을 시모라 그게 그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이 다행인 만큼 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 당장 우리 집에서 좀 오거라. 네? 지금이요? 어머님, 지금 시간이 밤 8시인데 제가 어떻게 지금 가요? 내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밭에 일은 쌓여있고 사람 쓰자니 돈 아깝고. 그러니 어쩌겠어. 네가 지금 와서 자고 내일 일어나서 밭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시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는 거실을 울리고 있었고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휴대전화를 뺏어 들더니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 거리를 오라가라 그래. 밭일이 정 많아서 힘들면 사람 쓰세요. 그 돈 내가 내일 엄마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끊어요. 우리 피곤해서 자야 해. 이렇듯 남편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의 방패막이 되어주었고 저는 그 덕에 비교적 욕을 덜 먹으며 상황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잘 피한다고 한들 명절까진 피할 순 없었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날 4시간 걸려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는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내 옆에 찰싹부터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걸렸니? 한 4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연휴라서 그런지 차가 꽤 밀리더라고요. 그러게, 연휴 전에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니? 우리 아들 4시간 운전한다고 고생했겠구나.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연휴 전엔 그이도 저도 출근해야 하니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운전은 저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늦었나 보구나. 우리 아들만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을 텐데 말이다. 네? 어머님, 저도 운전 오래 해서 잘해요. 그냥 오늘 차가 정말 많이 막혔어요.
여자가 잘해봤자 남자만 하겠니? 남자하고 여자는 운동신경 자체가 다르단다. 그런데 너 아까부터 왜 그러고 서 있니? 수다 그만 떨고 얼른 짐 풀고 주방으로 오거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먼저 말 건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 혼자 운전했다고 해도 난리, 같이 했다고 해도 전할리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도 눈치챘는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피곤한 사람 붙잡고 얼마나 걸렸냐,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이것저것 물은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 숨 좀 돌리고 일하라고 해. 뭐가 힘들다고 숨까지 돌려? 얼른 해야 오늘 내로 끝날 거 아니야. 너는 상관하지 말고 얼른 방에 가서 쉬어라. 운전하고 오느라 힘들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말 못 들었어? 같이 번갈아 가면서 운전했다니까. 내가 피곤하면 이 사람 역시 피곤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좀 쉬다가 나올게. 차례 준비야. 내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날 테니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뭐? 네가 뭘 안다고 돕는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남자가 주방에 왜 들어와? 너 혹시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니? 아가, 네 남편 집에서 주방일도 하니? 그렇니? 시모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고 남편은 그런 시모 앞에 막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애야? 누가 시킨다고 하게? 그리고 나 취사병인 거 잊었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밑작업은 내가 엄마보다 더 빠르고 꼼꼼하게 할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하는 고지식한 말 그만하고 우리 좀 쉬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피곤하다고. 남편의 말에 시모는 못마땅한 듯 보였지만 아들이 피곤하다니 하는 수 없이 막은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저에게 끝까지 눈치를 주긴 했지만요. 그렇게 조금 쉬고 체력을 비축한 저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저 혼자는 무리라며 옆에서 도와주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모가 개거품을 물며 남편이 아닌 저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네 남편이 생각이 없어서 주방에서 저러고 있으면 너라도 나서서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해? 요즘엔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더 많이 해. 어디 가서 난 남자라 주방 일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다간 그날로 이혼당한다고. 이혼이 뭐야? 장가도 못 갈걸? 요즘 세상이 어떤지는 궁금하지도 않아. 난 내 아들이 내 주방에서 설치는 꼴은 절대로 보기 싫다. 넌 뭐하니? 얼른 네 남편 나가라고 하지 않고? 엄마가 나가세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테니. 엄마 자꾸 내 마누라 고생시키는 말만 하면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절대 여기 안 오는 수가 있어. 아니, 그래도 얘가? 그러니까 아들 얼굴 계속 보고 싶으면 이만 나가주세요. 남편은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모를 더 막무가내적인 방법으로 주방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시댁만 아니면 뽀뽀 100만 번 정도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준비를 마칠 수 있었어요. 다음날 차례를 다 지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시모가 절 조심스럽게 부르더라고요. 예, 너 일로 잠시 와봐라. 네? 저요? 왜요, 어머님? 쉿! 조용히 하고 오라면 좀 와. 시모는 저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며 하루 더 자고 가라고 강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가, 하루 더 자고 가라. 네? 여기서 하루 더 자고 가면 친정은 못 갈 텐데요. 친정은 꼭 명절이 아니라도 언제든 가면 되지 않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그렇지 나 때는 명절에 친정은 가지도 못했어. 명절이 뭐니? 평소에도 친정 갈 생각도 못했지. 시집 오면 친정과는 이별인 게야.
이제 죽어도 시댁 귀신 되어야 하지 않겠니? 언제적 사고방식을 아직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 시모는 그야말로 구시대적 사고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저에게 그 사고를 강요하며 자신의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듯 명령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이끌려가다간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짓거리를 하고 말 것이라 확신했고 전 시모에게 안 된다는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저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제가 형제자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도 외동이라 부모님이 내심 많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너 지금 하루 더 못 자고 간단 말이니? 시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지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당황스러워 어찌 해야 할지 몰랐죠. 여보, 여기서 뭐해? 어떻게 안 것인지 남편은 저희가 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고 무슨 분위기인지 단번에 알아챈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얼른 가자. 지금 출발해도 늦어. 엄마, 할 말 더 남았어? 아니다. 할 말은 무슨. 조심해서 가라고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인사는 다 나눴지? 우리 간다. 아무리 막무가내 시모여도 아들 앞에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시모는 울며 겨자 먹는 얼굴을 하고선 저희를 배웅해 주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지 친정으로 가는 내내 남편 손을 얼마나 만지작거렸나 몰라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저흰 무사히 명절을 마무리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게 계속 피곤하고 속도 좋지 않은 것이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기를 해보았고 그 결과 테스트기엔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네, 임신이었어요. 전 일단 병원에서 확인할 때까지 남편에게도 비밀로 했고 병원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죠. 여보, 나 임신이야. 4주 됐대. 뭐? 그게 정말이야? 그런데 4주? 병원에 혼자 갔었어? 나한테 말하지. 왜 병원을 혼자 가? 그것도 산부인과를. 혹시나 테스트기는 두 줄이긴 했는데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괜히 당신까지 실망할까봐 혼자 다녀왔지. 아기 심장 소리 듣는데 당신 생각나더라. 내일 다시 가. 나도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단 말이야. 뭐? 그래, 알겠어. 가자, 가.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진짜 너무 기쁘다. 앞으로 내가 당신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며 울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겨우 진정시킨 후 친정을 거쳐 시댁에까지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뛸 듯이 기뻐해 주시는 가운데 시모는 제 기분을 망치고 싶어 안달이라도 난 사람처럼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4주 차라네요. 그래? 알겠다. 네? 네, 어머님.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지. 기쁜데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유난을 떨어대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이다. 여자라면 다 하는 임신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얌전히 지내다 출산이나 잘하거라. 유난 떨다 괜히 유산이나 하지 말고. 임신을 알리는 며느리에게 유산을 말하는 시모라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 순간 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임신한 며느리한테 유산이라니. 헛소리 하려거든 그냥 전화를 끊어. 괜히 좋은 날에 애들 기분 망치지 말고. 내가 그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당장 전화 끊지 못해? 알겠다고요. 어쨌든 축하한다. 그러면 이만 끊으마. 시모의 말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날이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려버렸고 그렇게 저의 임신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입덧은 없었는데 잠이 오는 것을 넘어 쏟아지는 바람에 운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심할 땐 밥을 먹다가도 잠이 쏟아져 숟가락을 놓고 자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이런 제 상태를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다 알리며 혹여나 제가 움직여야 하는 일이 있다면 저 대신 남편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모는 이런 남편의 말을 깡그리 잊기라도 한 듯 전화가 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막무가내로 명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빌어먹을 나 때는 타령을 하면서요. 예,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오거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앞뒤 이유 설명도 없이 오라고 하니 제가 가기로 약속이라도 했는데 잊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네? 갑자기 어머님 댁으로요? 그래, 지금 당장.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왜요? 왜요는 무슨 왜요야.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네 하고 오면 될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나 많아? 아, 그게요. 제가 임신한 뒤로 잠이 많아져서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그이 오면 같이 가려고요.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지, 네 남편한테 오라고 했니?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오면 되지 않니?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나 때는 시댁에서 오라고 하면 밤새 걸어서라도 가곤 했었다. 요즘 것들은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르고. 너는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사돈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막대 먹은 딸 시집 보낼 생각을 다 하고 말이다. 저희 집에서 시댁에 가려면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또 그 버스에서 내리면 마을버스를 타고 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마을버스를 내리면 또 걸어서 한참 동안 들어가야 시댁이 나옵니다. 그런 길을 홀몸도 아닌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시모 본인도 지금 자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뻔히 알 텐데 그저 어떻게 해서든 딴지를 걸고 싶어 안달이 난 것이 눈에 훤히 보이더군요. 거기에다 갑자기 시댁으로 오라는 이유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 몸을 해서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무작정 오라가라 화만 내지 마시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저를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비닐하우스에 손을 못 댔더니 아주 엉망이야. 너 이제 안정기도 지났으니 와서 일 좀 하거라. 임신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기한테 더 안 좋다. 나 때는 만삭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밥하고 다 했다. 그래도 애만 건강하게 잘 낳았어. 그까짓 임신이 뭐라고 이 유세를 떠는지. 네, 그래요. 시댁 옆엔 시모가 관리하는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하우스에 일이 많으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임신한 저에게 3시간 거리를 와 일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 못 가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하우스에서 일이나 하라고 그 거리를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그게 끝인가요? 마을버스 내리면 2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서 가야 한다고요. 그렇게 가서 일을 하라고요? 그것도 홀몸도 아닌데요? 어머님은 어떤 시절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유난이라고 하셔도 하는 수 없고요. 뭐야? 2년이 오냐오냐 해줬더니 못하는 말이 없구나.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딴 말을 짓거려대는 게야. 너는 네 친정에서 그딴 식으로 가르치든? 제가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친정을 언급하며 저를 비난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더는 상식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더 강하게 제 할 말은 다 해버렸습니다. 그 말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만 했다 하면 친정. 버르장머리 없이 굴라고 어느 친정에서 가르치겠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저 시집 오기 전에 어른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할 말을 하고 살란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려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 홀몸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갔다간 저고 제 아기고 무사하진 못할 것 같으니 전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끊을게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쩐 일인지 시모에게선 더는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저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밀려오는 고통에 불안했던 저는 가까이 사는 엄마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으니 엄마에게 연락을 받은 남편도 땀까지 흘리며 불이 나게 병원으로 오더라고요. 진료 결과 일시적으로 배가 뭉친 것 같다며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진료를 마친 남편과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 못지않게 놀란 엄마는 가까운 집에 갈 힘도 없다며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구구,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하겠어.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그럼요, 장모님. 안방에서 주무세요. 제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작은 방에서 자면 되네. 난 침대보다 바닥이 편해. 그건 그렇고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병원까지 갈 정도로 배가 뭉쳤냐 이 말이야. 에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누워서 쉬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니까. 그러니까 괜한 생각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나도 쉬어야겠어. 그래? 그러면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고 또 그런 일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아우, 피곤하다. 엄마 들어간다. 우리 사위도 얼른 쉬게나. 엄마는 피곤하시다며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엄마가 들어가자마자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며 캐묻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지? 응? 무슨 일이라니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기는? 병원에서 당신 표정 어땠는 줄 알아? 아프고 놀라고 그런 표정보단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표정이었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어? 아니야, 화나기는 무슨? 그냥 너무 놀라서 그렇지.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혹시나 우리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걱정되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저런 감정에 그런 표정이 나왔나 봐.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오늘 많이 놀랐을 텐데 얼른 자. 정말이지? 정말 그래서 그랬던 거지? 그럼 나도 피곤해. 이제 정말 그만. 얼른 자자. 그렇게 한 차례 남편을 달래고 또 달랜 후 잠이 들렸는데 초인종 소리가 연달아 들리더라고요. 여러 일이 있었던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터라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 방문할 사람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누구인지 예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본인이 나가본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뒤를 따랐어요. 이윽고 남편의 뒤를 따라 거실로 나갔을 땐 저를 노려보며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가 있더라고요. 저와 전화를 끊은 후 바로 온 것인지 일할 때 주로 입던 그 차림 그대로였어요. 엄마! 어머님, 여긴 어떻게 혼자 오신 거예요? 시모는 남편과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 그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남편과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내가 네 어머님이기는 한가 보지? 내가 너랑 그렇게 전화 끊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니? 네가 말한 대로 20분 걸어서 마을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택시까지 타고 오니 지금이구나. 내가 그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동안 너는 내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자려고 했나 보지? 그런데 어쩌냐? 내가 이렇게 너 머리채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말한 시모는 바로 제 머리를 잡고 흔들려고 했고 남편이 가까스로 그런 시모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랑 낮에 통화했었어? 아니, 다 됐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지 사람을 다짜고짜 잡아대면 어떻게 해?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이 고얀 것이 글쎄 나보고 뭘 한 줄 알아? 내가 좀 오라고 했더니 절대 못 온다고 하더라. 친정에서 할 말은 다 하라고 가르쳤다나 뭐라나.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네 아버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 길로 여기까지 왔겠어. 거기까지 이 사람을 오라 했단 말이야? 왜? 도대체 왜 홀몸도 아닌 사람을 오라고 한 거야? 왜긴 왜야. 하우스에 일거리가 넘쳐나는데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그렇지. 시모는 제 입으로 스스로 저와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요즘 잠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서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일을 하러 오라고 했다고? 운전을 못하면 버스를 타고 와.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 넌 왜 엄마한테만 뭐라고 하니? 임신한 게 뭐 대수라고 이 난리들을 부리냐 이 말이야. 니녀는 네 남편한테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뭐라고 이간질을 시켰길래 내 아들이 이러냐고. 그리고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니? 넌 네 행동이 다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임신한 게 유세라고 하지만 시어미한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제가 말을 하긴 무슨 말을 해요. 방금 어머님이 친히 다 말했으니까 아범도 아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셨다고 한들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기분 너무 나빠요. 뭐? 그래도 인연이? 어머니! 제 말에 흥분한 시모는 눈 깜짝할 사이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제가 비명을 질러대는 순간 작은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뛰어나왔어요. 그냥 보기에도 화가 잔뜩 난 얼굴의 엄마는 그대로 시모를 밀쳐버렸고, 갑작스러운 엄마의 등장에 시모는 많이 당황한 듯 한 발 물러서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사돈, 이때까지 내 딸한테 이딴 식으로 구셨던 겁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홀몸도 아닌 애를 이딴 식으로 대하고 있었냐고 묻고 있잖아요. 엄마는 시모를 쏘아보며 말했고, 그런 엄마를 보며 시모는 콧방귀를 뀌며 귀를 파고 말하더라고요. 네, 다 보셨으니 아니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런데요, 사돈, 시집 왔으면 며느리도 내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 자식 잘못된 행동하길래 손수 교육 좀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눈 뒤집고 따질 일입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모는 얄밉게도 비아냥거리며 엄마에게 말했고, 시모의 말을 다 들은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던 시모는 막상 남편이 뺨을 맞아버리자 노발대발 화를 내며 엄마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감히 내 아들을,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미쳤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아들을? 장가 왔으면 사위 역시 내 자식인데 이런 상황에 자기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한 자식에게 손수 따끔하게 혼을 내는 중입니다만. 왜요? 눈이 다 뒤집히게 화라도 나시나 봐요? 사돈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니 막상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맞으니 눈이 뒤집히죠? 이제 이해가 되는 눈치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돈, 제 딸이 뭘 얼마만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오밤중에 애들 사는 집에 들이닥쳐서 이런 행동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뱃속에 애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그래서 애라도 잘못했어요? 애라도 잘못됐으면 내 무릎이라도 꿇고 사줘야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기어이 당신 아들 머리라도 잡아봐야 입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단 말이 나올 겁니까? 엄마는 대로하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 역시 나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하고 이만 가. 사과할 거 아니면 당장 돌아가라고. 넌 왜 이 엄마한테만 뭐라 그래? 그리고 왜 나만 가라고 하는 거니? 네 장모는 있어도 되고 난 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장모님은
엄마가 이 사람한테 욕하고 난리를 부려댄 덕에 배가 아파서 이 사람 데리고 병원 다녀오셨어. 너무 놀라서 오늘 여기서 자고 가기로 했고. 이제야 알겠어? 오늘 엄마 때문에 소중한 우리 아기랑 이 사람 잘못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괜히 장모님 걸고 넘어질 생각 말고 얼른 가요. 난 못 간다. 전현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기 전까진 절대 못 가. 내 꼴 보기 싫지? 그러면 얼른 무릎 꿇고 빌거라. 시모의 화살은 다시 저에게로 왔고 저를 대신해 엄마가 나서 주었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려? 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지금? 지금 반말하시는 거예요? 딸은 엄마 보고 배운다더니 엄마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딸이 그 모양이지. 남 욕하기 전에 본인 행동이나 똑바로 해. 자기는 상식이란 모르는 사람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상대방한텐 대우받길 바라는 꼴이라니. 엄마의 말에 시모는 금방이라도 다시 손을 올릴 요량으로 엄마를 노려봤고 엄마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노려봤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던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 사달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잡고 넘어갈 듯한 엄마를 부축하고 있었고요. 엄마, 그만해. 그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어머님도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여보, 어머님 좀 모셔다 드려. 밤길 위험해서 혼자서 못 가시니까. 제 입장에선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한 말인데 이마저도 시모에겐 예의가 없다고 생각된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욕을 하며 제 머리를 다시 잡아버렸거든요. 이년이 감히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게야. 네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네 친정 부모가 욕하는 거라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엄마는 제 머리채가 다시 잡히는 걸 보고 눈이 뒤집혀 시모에게 달려들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저에게서 떼놓느라 안간 힘을 쓰고 있었고요. 그 순간 시모가 활짝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시부가 집으로 들어왔고 집안 상황을 조용히 보던 시부는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 손 못 놔? 당신이 제정신이야? 갑작스러운 시부의 등장과 함께 이어진 불호령에 시모는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래며 제 머리카락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부는 시모의 머리를 낚아채서 밖으로 질질 끌어버리더군요. 시모는 덜덜 떨며 시부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더군요. 시부는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본 후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 집에 없길래 혹시나 여기 있을까 해서 와봤더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다시 한번 며느리한테 시자 짓거리 하다가 걸리면 당신 이혼당할 줄 알라고. 내가 그렇게 며느리 힘들게 괴롭히지 말라고 했거늘 또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이 인간이야? 애 낳은 부모가 맡긴 한계야. 어떻게 된 부모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뱃속에 아기까지 가진 사람한테 이딴 저급한 짓을. 말을 들어보니 시부는 평소에도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시모를 알고서 여러 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손버릇이 고약한 사람이라 혹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까봐 입이 닳도록 시모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며칠 동안 잠잠했으니 잘 참고 있다고 생각했던 시부는 오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모는 없었고 연락조차 되지 않자 혹시 하는 마음에 서울 저희 집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가 저희 집에 와서 처음 본 장면은 시모가 제 머리를 잡는 모습이었고 시부가 그 순간 눈이 돌아서 둘을 떼어놓기 위해 시모 머리채를 잡은 것이었죠. 시부의 호통에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화가 나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까요?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되겠어요? 아니, 애들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당신이 그러라고 하면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아요. 내가 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고 어디 가서 살아요? 나 오갈 데 없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말을 마친 시모는 거의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몸을 숙이더니 저와 친정엄마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그까진 일이 뭐라고 임신한 너를 오라가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서운하고 화낼만 했는데 내가 미쳤었는지 그 순간에 화가 너무 나더구나.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홀몸도 아닌 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귀한 사돈 딸에게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제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테니 부디 한 번만 아량을 베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 하나 구하는 셈 치고 용서 좀 해주세요. 시모는 울고불고 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엄마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용서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저희가 무어라 말을 하기도 전에 시부가 시모의 말을 끊고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 한들 뭐가 달라져. 그러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진작 내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어야지. 이 모든 건 다 내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당신 탓이니 당신이 책임져. 책임지라고 하면 설마 아니죠, 여보? 왜 아니야? 이혼해. 일단 늦었으니 나 따라 나서고 내일 날 밝는 대로 이혼할 준비나 해서 집에서 나가. 시모에게 이혼을 통보한 시부는 저와 엄마에게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곤 집을 나가버렸고 시모도 시부의 뒤를 따라 집을 나서더군요. 방금 전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던 건 다 잊었는지 이런 말을 남기고서 말이죠.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너 절대 가만히 안 둘 거다. 이혼? 웃기지 말라고 그래. 우리 영감 내가 내려가서 조금만 살살거리면 다시 화 풀릴 거고 그러면 이혼은 없던 일이 될 거다. 넌 그때 가서 다시 손봐주러 올 테니 각오하고 있거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시부의 뒤를 따라 나갔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저와 엄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왔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남편의 탓도 잘못도 아니니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해주었고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난 후 남편은 시모와 연을 끊게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갔을 텐데 그마저도 힘든 시모가 남편에게 굳이 전화까지 걸어 남편의 인내심마저 끊기게 만들었거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앞에서 그년이랑 그년 엄마 편만 들어? 거기에다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넌 나한테 그만하라는 말만 하는 게야?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 엄마, 나 정말 실망했어. 이때까지 나 키워주셔서 자식돌이 다 하려고 했는데 엄마 그 나쁜 손버릇 때문에 나까지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래도 엄마 편을 들어줘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빠가 말한 건 기억 안 나? 분노 조절하라고, 손버릇 휘두르지 말라고. 그런데 엄마 잘못한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나더러 안 막아줬다고 화내는 거야? 애먼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엄마랑 나랑 연을 끊어야 마무리 되겠네.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 장모님 앞에서 죽을 만큼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처지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엄마 내 눈앞에서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가 12번도 더 참아줬는데 경고 무시하고 내 와이프 머리채 잡은 건 명백한 엄마 잘못이지. 내 말이 틀려? 그까진 머리채 잡은 게
뭐가 죄가 된다고 이 난린지. 나 때는 그게 기본이었다. 그 나 때는 얘기 좀 그만해. 할머니가 엄마한테 언제 그랬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다 물어봤거든? 할머니, 엄마한테 시집살이는커녕 딸처럼 잘 대해줬다고 하던데 왜 말끝마다 그딴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엄마가 당했다고 엄마 며느리한테 당한 만큼 행동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 이제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엄마랑 영 끊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저 역시 시모를 차단해버렸고요. 그렇게 저흰 시모와의 연을 끊어버린 채 지냈고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고 난 후 첫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잊고 있던 시모의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엄마랑 아버지 이혼하셨어. 어? 결국? 당신이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아버님이 용서하시고 계속 사시는 줄 알았어. 계속 살긴. 괜히 당신 홀몸도 아닌데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었지. 출산하고 나서는 아기 케어하고 몸 회복하느라 힘들 텐데 좋은 이야기도 아닌 말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랬구나. 그러면 나 출산하기 전에 이혼하셨던 거야? 그때 한바탕 소란있고 바로 이혼하셨어.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피운 것도 다 들켜서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서둘러 이혼했다고 하시더라고. 이때껏 내 생각을 해서 참고 사셨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지셨다고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아버님 외로우시겠다. 아무래도 그렇긴 하시겠지. 그래도 오죽하면 그 나이에 이혼까지 하셨겠어. 나도 오죽했으면 이혼한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다 되더라니까. 우리 엄마 좀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 이렇게까지 돼서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런 말 심할진 몰라도 다 자업자득이지 뭐. 남편의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자업자득. 전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노후를 즐기면 되는 말년에 외동아들도 잃게 되어버리고 집 있는 시부에게서도 쫓겨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 소식은 알아? 아버지 말론 상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집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더니 어느 날부터 안 오길래 알아보니까 청소부로 일하면서 원룸 얻어서 살고 있다고 하더래. 남편은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동정심마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날 전 시모의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든 오만정이 떨어진 것은 당연했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느낄만 했으니까요. 시부의 소식을 듣고 난 후 아무래도 전 혼자 계신 시부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미 긴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간 전 시모와 함께 산 세월에 비하면 1, 2년의 세월은 찰나와 같을 테니까요. 전 결국 남편에게 시부를 서울로 모시자고 했고 남편 역시 저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적적하실 텐데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오시는 거 어떠세요? 서울? 내가 서울 가서 뭘 할 수 있다고? 꼭 뭘 해야 하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뭘 하시지 말고 오셔서 손주 재롱이나 보시면서 지내세요. 아유, 됐다. 괜히 내가 가면 우리 며느리도 불편해해.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 혼자 계신 거 신경이 쓰여서 육아가 손에 잡히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만 고집 부리시고 서울로 오세요. 됐다니까. 난 괜찮으니 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나 잘 살거라. 이렇듯 시부는 한사코 저희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저희는 끈질겼고 결국 시부는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 저희 집 근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며 잘 살고 있어요. 시부는 자주 찾아뵙고 있기도 하지만 시부 역시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계십니다. 처음에 며느리 힘들다며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시부께선 제가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아들 안고 시부 집에 들어섰더니
아주 화들짝 놀라시며 버선발로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아가야, 이 더운 날 왜 왔어? 이렇게 더운 날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휴, 앞으로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가마.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연락해서 오라고 하려무나. 이러고 힘들게 오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그 뒤론 편하게 저희 집에 오시곤 하세요. 물론 오시기 전엔 꼭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바쁘진 않은지 제 스케줄을 물어보시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섬세하신지 친정엄마보다 더 섬세한 손길로 아들을 잘 케어해 주시는 덕분에 아들이 시부만 보면 글쎄 웃음꽃이 핀다니까요. 그 덕에 저는 시부가 오시는 날이면 마치 휴일을 맞이한 직장인이 된 기분이랄까요. 저흰 계절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명절이 되면 다 함께 모여 맛있는 것도 해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하던 양가 부모님들도 이젠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며 여행지를 의논하시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가족끼리 모여 살고 하하호호 웃을 일도 많이 만들고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실컷 욕이라도 해주셨나요? 저의 긴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조용한 시골에 살고 있는 돌싱녀입니다. 저에게 이혼이란 상상도 한 적도 없는 단어였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 제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저는 이혼녀가 되어 있더군요. 지금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이혼을 떠올려도 괜찮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오만정이 떨어졌다 한들 한때는 결혼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왜 사랑했던 사람과 이혼까지 하게 됐는지 저의 기가 막히는 사연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언제나 하하호호 잘 웃고 좋은 사람이었던 남편의 주위엔 사람이 항상 많았고 그에 비해 내성적인 저는 그저 참석에 의미를 둔 모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저기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같이 시간 보내요. 네? 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내성적인 제가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전 자연스럽게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편 역시 처음 저를 본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였다고 고백을 해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들이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며 단 한 번의 싸움도 하지 않고선 결혼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혼만 마음먹으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에 비해 친정은 자산이 꽤 있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일단 결혼을 시키긴 한다마는 네가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란 걸 알고 있었으면 한단다. 이렇듯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시모는 서슴없이 하긴 했지만 내심 부자인 저희 집을 시댁에선 좋아하는 눈치였고 친정에선 이런 시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결혼을 반대하기도 하셨죠. 넌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사람 면전에 두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집안이라도 우리보다 좋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 처져도 한참 처지는 주제에 어디서 그딴 말을 하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자기 아들만 대기업 다니니? 너도 대기업 다녀. 엄마, 조금만 진정 좀 해. 어머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셔서 그렇지 속은 그렇지도 않을 거야. 그냥 집안 차이가 좀 나니까 아들 기죽을까봐 괜히 나한테 그러신 거겠지. 그게 더 문제야, 자격지심. 그게 사람 얼마나 피 말리는 줄 몰라.
그딴 결혼을 하겠다고 이 난리니? 엄마는 싫어, 딸. 너도 나한테는 하나뿐인 딸이고 내 목숨 같은 딸이야. 그런 딸이 자기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겠다는데 어떤 엄마가 가라고 등 떠밀겠어. 차라리 내가 뛰어들고 말지. 엄마, 나 진짜 그 사람 사랑해. 내가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서 살게. 엄마는 알잖아. 나 그 사람 이대로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미안해요. 이런 문제로 엄마 속상하게 해서. 정말 속상해서 죽겠어. 난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넌 왜 이런 취급에도 아랑곳하지를 않니? 그깟 사랑이 뭐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더 깊이,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전 이러한 부모님의 반대에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부모님을 설득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젠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와 만류에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한 결혼. 처음엔 참 행복하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밤늦게 헤어질 일도 없고, 온종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이 오면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그건 다들 예상하다시피 시모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남편과 회사는 달랐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겨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을 때였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시작한 공부라고 해도 남편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간 제가 모은 돈과 시집 올 때 친정에서 받은 돈이 꽤 있던 터라 생활에 무리가 될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의 상황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된다.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갑자기 공부를 하니? 그것도 결혼까지 한 애가 말이야. 너흰 미래 준비 같은 건 안 하니?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 나중에 아기 낳고 하면 여유롭게 생활할 거 아니야. 어머님, 미래 생각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한다고 해서 저희 집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필 내 아들하고 결혼하고 난 후에 하냐고. 내 아들 혼자 벌어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네 뒷바라지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왜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네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냐니 말이다. 지금 하는 공부도 그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공부하려고 따로 모아뒀던 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을 쉬고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들 그이가 집에 생활비를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저하고 그이 반반씩 내서 생활하고 있기도 하고요.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아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뭘 하려고 모아뒀던 돈이었든 빚을 낸 돈이든 난 관심 없고 그런 돈이 있었으면 가정의 보탬이 될 생각을 하던가. 이때껏 네 남편 힘들게 키워준 이 시어머니한테 용돈 줄 생각을 해야지. 그걸 홀라당 공부나 한다고 쓴다고 하니 내가 참 기가 다 막혀 숨을 쉴 수가 없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심지어 그 투자가 사치도 아닌 공부인데요. 거기에다 공부를 하고자 처녀 때부터 모아두었던 돈을 왜 제가 남편을 키워준 시댁에 줘야 하나요? 그건 엄연히 제가 목적을 가지고 모았던 돈인데요. 전 시모의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쯤 되니 집안 차이의 문제가 아닌 시모가 가진 이상한 가치관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숨을 쉴 수가 없다며 호통을 치던 시모는 크게 한숨 한 번을 쉬더니 전형적인 막장 시모의 대사를 읊어대고선 전화를 신경질적이게 끊어버리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거니? 아니면 너만 그런 거니?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룬 애가 어쩌면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너 같은 애 데리고 사는 내 아들이 불쌍하다 불쌍해. 하여튼 생활비에서 네 공부하는 돈 빼쓰는 거 아니라고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혹여나 네 공부한다고 내 아들 힘들게 했다간 내가 네 친정에 전화해서 생활비 받아낼 테니 그런 줄 알아.
이게 결혼하고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제가 제 돈으로 공부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결혼한 지 2달도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무언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런 이상한 가치관과 이상한 성격의 시모라면 앞으로 내가 존경하며 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전 이런 시모의 말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모가 한 말을 전하면서 묻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뭐? 엄마가 그랬다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내 생각을 물을 필요가 뭐 있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봐. 내가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당신이 공부 이야기 꺼냈을 때 말렸겠지. 내가 당신이 처음 그 이야기 꺼내면서 내 생각 물을 때도 말했지. 사실 당신이 회사 그만두는 거 아깝지 않은 건 아니라고. 워낙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당신이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다 아니 그 시간들이 아깝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노력한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까봐 아깝다고 한 것뿐이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것을 이기적으로 생각한 적? 맹세하건대 단 한 번도 없어. 역시 당신은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나 조금 혼란스럽기도 했거든. 고맙긴 당연한 거야.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그걸 말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말 무시하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남편은 시모와는 다른 사람이었고 생각하는 가치관 역시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보면 다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그 후로도 시모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갖은 구박들을 하려고 시동을 거는 듯 했지만 저는 그런 시모에게 맞서 갖은 변명들을 대며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죠. 어쩌다가 시댁이라도 가는 날엔 남편이 시모의 말을 끊어버려 무사히 상황을 넘긴 적도 많았고요. 시모는 그렇게까지 저를 구박하면서도 며느리 자랑은 또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친구와의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아가, 나다. 너 어디니? 저요? 저 지금 집인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내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네가 보고 싶다고 하는구나. 마침 너희 집 근처인데 잠시 왔다 갈 수 있겠니? 제가 시모 친구들과 친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제가 보고 싶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저에게 계산하러 오라는 말을 애둘러 저렇게 하는 것이었죠. 전 그런 시모의 의중을 알고 있었고 그 정도쯤이야 해주자는 마음으로 연락이 올 때마다 모임 장소로가 계산을 해주거나 여의치 않을 땐 용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때론 모임에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남편을 생각해서 남편이 줬다고 하며 용돈 봉투를 드리는 일도 있었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비를 걸어오는 시모를 적절하게 구워 삶아가며 지내고 있었고 가끔 제가 드리는 용돈 봉투에 나름 만족을 한 시모는 처음처럼 저를 심하게 대하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는 꽤나 진지한 목소리로 노후 계획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딸, 아빠랑 나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해. 정말? 좋지. 그렇지 않아도 아빠 나이도 있는데 너무 무리한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언제 가게? 서울에서 많이 먼 곳으로 갈 거야? 아니, 많이 멀진 않고 그냥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조만간 가게 될 거야. 정리가 다 되는 대로 가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리하는 대로 우리 노후 자금 빼곤 너한테 미리 네 몫은 다 주려고 하는데 괜찮지? 아, 괜찮겠지. 우리가 네 돈 뺏는다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너가 안 괜찮을 리가 있겠어? 놀랐어요. 갑자기 재산을 준다니까 놀라울 수밖에요. 아, 잠깐만. 무슨 재산을 1, 2만 원 용돈 준다는 듯이 간단하게 넘겨주는 거야.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돈 받는데 무슨 마음의 준비? 남들은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데 넌 무슨 애가 이리도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 아빠나 엄마는 아직 정정한데 재산 정리를 왜 벌써 해? 그러지 말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지. 우리 건강한 거 우리도 잘 알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돈은 빼고 주는 거니까 그런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이제 골치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 오죽했으면 다 정리하고 시골 가서 산다는 마음을 먹었겠니? 돈 가지고 있으면 또 투자하고 싶고, 투자하다 보면 사업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네 아빠가 시골까지 가서 가만히 쉬고 있겠니? 그러니까 네 아빠 쉬게 만드는 길이다 생각하고 받아. 노후엔 나도 네 아빠랑 오붓하게 조용하게 좀 살아보자, 딸.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사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준다는데 싫은 것도 아니었고요. 결국 전 부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했고, 부모님은 빠르게 자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재산이 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마음먹고 정리를 시작하니 동산, 부동산, 현금 자산까지 8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먼저 말씀하신 대로 노후 자금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건물 한 채만 빼곤 거의 저에게 물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도 자산 규모와 함께 그 큰 금액이 저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보다 더 들떠한다 싶더니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들뜬 남편의 행동이 위험하다 싶었는데 결국 남편은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대출이 잘 나왔는데 어느 날부터 제게 묻지도 않고 대출을 턱턱 내서 돈을 쓰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의 시작은 차였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묻지도 않고 외제차를 떡하니 사와 저에게 당당하게 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이것 봐라. 나 차 바꿨어. 어때? 죽이지? 죽이지 않냐고 묻는 남편을 보며 정말 그 입을 틀어막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타고 다니던 차도 멀쩡했는데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한두 푼도 아닌 차를 떡하니 사왔으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갑자기 차를 바꾸긴 왜 바꿔? 전에 타던 차도 멀쩡했잖아. 아니, 무슨 돈으로 바꾼 거야? 당신한테 이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나한텐 없어도 당신한테 있잖아. 일단 대출 내서 샀지. 그러니까 당신이 좀 갚아줘. 나 이 차 사는 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내 소원 들어준다 치고, 응? 응? 당신이 안 갚아주면 나 월급 통으로 대출금 갚아야 해. 도와줄 거지? 갚아줄 거지. 당신한텐 이 정도 돈이야 껌이잖아. 정말 절도 한숨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 철이 없던 남자가 맞는 것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스치며 한숨이 끊이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이딴 식으로 쓰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치나 부리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돈 준 줄 아냐고. 애도 아니고 한두 푼짜리도 아닌 차를 충동적으로 사면 어쩌겠다는 거야? 생각이 있어 없어? 내가 오죽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그러지 말고 자기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앞으로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할게. 응? 아,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행동했다간 정말 국물도 없어. 응, 물론이지. 여보 사랑해. 생각 같아선 차고 남편이고 확 반품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굴뚝 같았지만 그때까진 이혼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다신 이런 일 벌이지 말란 경고만 하고 대출금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한심하지만 그땐 돈보단 남편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미련스럽게도 말이죠. 마지막이라고 했던 남편은 점점 씀씀이가 해퍼진다 싶더니 어느 순간부턴 생활비마저 주지 않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또 안 들어왔더라? 왜 나한테 생활비 안 줘? 요즘 힘들어?
당신 재산이 얼만데 고작 월급쟁이 월급을 달라고 그러냐?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할 말은 수도 없이 많은데 말문이 턱하니 막혀버리는 상황. 남편은 한결같이 월급쟁이 월급이라는 대답을 하며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몰아갔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할 말은 많았지만 말문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던 터라 굳이 입을 떼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만 갔고, 남편의 변화가 더는 제 선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가, 다음 주 토요일에 너도 올 거지? 우리 이사하는 날 말이야. 네, 어머님? 이사하세요? 저는 정말 몰랐던 사실이라 깜짝 놀라며 되물었고, 저의 물음에 시모는 더 의아하다는 듯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 알면서 왜 모른 척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반포 아파트, 거기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잖니? 네 남편이 계약 기간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서 살라고 했잖아. 너도 허락했다고 하던데 혹시 잊고 있었니? 넌 젊은 애가 어디 정신을 빼놓고 살길래 그런 걸 잊어. 하여튼 네 시누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노래를 부르더니 드디어 주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산다고 말이다. 하여튼 토요일에 올 거지? 와서 정리 좀 도와. 포장이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나 하겠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투자 목적으로 사뒀던 아파트에 시모가 들어가서 산다뇨. 심지어 저는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왜 반포 아파트로 이사를 가? 그거 이야기한다는 걸 깜빡했네. 몇 달 전에 당신 씻고 있을 때 당신 휴대전화로 세입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순간 우리 식구들이 생각나지 뭐야? 엄마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아파트 사는 게 꿈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연장은 힘들 거라고 하고 식구들한테 그 집 들어가서 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돌려줄 보증금 준비해놔. 알겠지? 그러면 나 바빠서 끊어. 아참, 나 오늘 늦어. 기다리지 말고 자. 여기까지도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 뒤로 들려오는 소리는 저의 화를 폭발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오빠 그렇게 잘 살아? 반포 아파트로 하는 것 같던데. 거기 엄청 비싸지 않아? 월세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그런 집을 부모님 살게 해드리는 거야? 뭐, 얼마 안 해. 그거 말고도 더 있기도 하고, 그깟 월세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우와, 오빠 차도 엄청 좋더니 엄청 부자인가 보다. 나 결정했어. 나 오빠 여자친구 할래. 오빠 나 어때? 나야 좋지. 바쁘다던 남편은 너무 바쁜 나머지 전화를 끊는 것마저 깜빡해버렸고, 그 덕에 전 남편이 뭐 때문에 바쁜 것인지 수화기 너머로 다 듣게 된 것이었죠. 날마다 바쁘고 힘들다고 술을 퍼마시고 다니더니 집에 주는 생활비를 술집에다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 그간 남편의 행실을 돌이켜보니 하룻밤 실수가 아니란 걸 확신했고, 전 이혼을 마음먹으며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흥신소에서 증거들과 함께 정보를 받아 살펴보던 저는 정말 기가 차서 숨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남편의 상간녀는 따로 있었는데 술집 여자인 것도 모자라 나이가 20살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에게 집까지 마련해준 상태였는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해주고 월세로 큰 금액을 내고 있는 상황이더군요. 거기에다 생활비에 사치비용까지 대고 있었으니 현금 서비스를 비롯해 대출을 받아가며 그 많은 돈을 충당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살림까지 차려주고도 만족이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업소를 들락날락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 많은 정보와 사진 중 단연 충격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 파일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오빠, 그래서 이혼은 할 거야? 이혼? 지금 생각으론 이혼은 안 하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대부분이 물려받은 건데 이혼하면 그 돈은 한 푼도 못 건질걸? 정말? 그러면 이혼하지 말고 그냥 그 여자 옆에 딱 붙어 살아. 난 괜찮으니까. 난 그저 오빠가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마음만 해도 충분해. 극과 토적 뭐가 중요해? 마음은 나한테 있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너무 고맙지. 내가 그 멍청한 여자 잘 구슬려서 돈 많이 뜯어낼 테니까 우리 아기는 갖고 싶은 가방 리스트나 작성해두고 있어. 이 오빠가 다 사줄게. 아니다, 당장 사러 갈까? 이 오빠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우리 아기 가방 사줄 능력 정도는 된다고. 정말? 어,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아도 갖고 싶은 가방이 있긴 했거든. 그런 게 있으면 진작 이 오빠한테 말했어야지. 가자. 얼마나 행복하신지 상간녀와 남편의 목소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고 그들이 행복하면 할수록 저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란 감정이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사랑해서 내가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 섞고 사는 사람이라니. 남편의 배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더군요. 시댁에서 아무리 저를 괴롭혔어도 시모가 도무지 제 상식선에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저를 괴롭혔대도 온종일 붙어 있음에 감사하며 웃음이 끊기지 않던 행복했던 추억으로 참고 살아왔는데 정말이지 그 모든 추억과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이더군요. 모든 파일을 들은 순간 저는 이혼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바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 모든 사실을 알리고 제 짐을 하나둘씩 부모님께 보내버렸어요. 모든 사실을 안 아빠는 당장이라도 서울을 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셨지만 전 그런 아빠에게 제게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죠. 아빠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하라고 했고 전 알겠다고 하며 아빠를 안심시켜드렸어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던 상황이라 전 뭐든 서둘러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가 살던 집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처분했고 변호사를 만나 빠르게 소송 준비도 시작했죠. 그와 더불어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에 상냥하게 대처하며 복수를 위한 발판을 다지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아가, 내가 오늘 가전 가구를 좀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더라고. 다 사고 싶은데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너무 고민되는 거 있지?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가전 가구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집도 마련해주는 김에 가전 가구도 네가 좀 사주면 안 되니? 우리 아들한테 들어보니 너 재산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는 무리도 아닐 거 아니니? 저도 돈이 묶여 있어서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사 다 하고 사시던가 정 급하시면 아범한테 말해보세요. 제가 돈 풀리면 아범한테 줘도 되니까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카드 받아서 일단 다 사야겠어. 우리 며느리 고마워. 내가 며느리 잘 둔 덕분에 한평생 꿈이었던 아파트에서 다 살아보는구나. 아니 엄연히 따지면 그런 며느리를 데리고 온 우리 아들 덕인가? 하여튼 내가 복이 많긴 한가 봐. 노후에 이런 복을 다 누리고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웃어대는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소리내서 웃어줬네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저리도 기뻐하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남편 역시 저를 돕고 싶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본다 싶더니 그 입에서 결국 출장을 간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고 이혼 준비를 하느라 힘들었는데 제 발로 알아서 나가준다니 저에겐
이보다 큰 도움은 없으니까요. 여보, 나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신 괜찮지? 내가 괜찮고 말고 할 게 어딨어.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데 가야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짐 빠뜨리지 말고 잘 챙기고. 과연 정말 출장일까요? 저는 200% 아니, 압도적인 확률로 상간녀와의 여행길이라 확신했어요. 정말 출장이라면 제 눈치를 저렇게까지 살필 인간이 아닐 뿐더러 출장을 말하는 남편놈의 얼굴에 묘한 들뜸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저는 두말 없이 웃으며 다녀오라고 했고 남편은 밝게 웃으며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남편놈 눈치 따윈 보지 않고 보다 여유로운 상황에서 이혼 준비를 잘 마치게 되었고 비로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짐을 챙겨놓고선 곧 들이닥칠 시모와 시누이를 기다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자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벨소리가 들려왔고 제가 문을 열어주니 화가 난 시모와 시누이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언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았다뇨. 그 집을 왜 팔아요? 오늘 우리 이사하기로 한 거 잊었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아니? 새벽 대바람부터 이삿짐 챙겨서 갔는데 다른 사람이 집에서 나오길래 얼마나 놀랬는데. 그렇습니다. 전 사는 집을 정리하며 반포 아파트마저 처분해버렸고 그 집엔 새로운 집주인이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물론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게 되어 아깝긴 했지만 제 계획대로 다 흘러가게 되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 덕에 시모와 시누이의 이런 꼴까지 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얼굴을 붉히며 저에게 따지고 들었고 전 마시던 커피를 마저 마시곤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그 집 판 거 맞아요.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두 사람이 왜 이 난리예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그 집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로 했다고요. 우리 오빠가 그 집 이제 우리 집이니까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집을 팔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길거리에 나앉는 거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나 잘난 네 오빠랑 이혼할 거야. 이혼할 판국에 전 남편 식구들 살라고 월세 꼬박꼬박 나오던 집 비워주는 머리 빈 여자가 어디 있니? 뭐라고요?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에요? 그런 말 없었잖아요. 갑자기 이혼이라. 그래, 나도 갑작스럽긴 하다. 네 오빠가 바람 피우는 걸 갑작스럽게 알게 돼서 나도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거든. 시모와 시누이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겠죠. 이제야 낡아빠진 주택을 벗어나 넓고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신나서 이삿짐까지 꾸려왔는데 눈앞에서 꿈이 사라졌으니 그 충격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듯 자신의 오빠는 자신의 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도리어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바람이요? 설마, 아닐 거예요. 우리 오빠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어요? 언니, 혹시 우리한테 집 내주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빠한테 그런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거냐고요. 그러게, 우리 아들은 절대 바람 같은 거 피울 애가 아니다. 네가 뭔가 크게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걸 거야. 내 아들 내가 잘 아는데 절대 그런 추잡한 짓거리나 하고 다닐 애 아니다.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심지어 네가 가진 재산이 얼만데 너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두고 바람이나 피우겠어? 다 네가 오해한 걸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오면 대화부터 해보거라. 내가 전화해서 이제 곧 올 거야. 오해? 제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는데 무슨 오해예요. 어머님 아들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고요. 지금도 출장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상간녀랑 룰루랄라 여행길에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거기에다 그 미친 네 오빠가 그 여자 집까지 얻어줬단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나가주지. 이 집도 처분해서 빨리 비워줘야 하거든.
제 말에 시모와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파트 타령을 끊임없이 중얼이기 시작했어요. 내 아파트, 내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 아파트 돌려내, 내 아파트 돌려내라고. 어떻게 내 아들이 그딴 짓을. 아니야, 아니라고. 엄마, 오빠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어떻게 하필 이럴 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바람을 피우려거든 들키지나 말던가. 들키더라도 우리 이사나 해놓고 들켰어야지. 이게 다 뭐야? 친구들한테 반포 아파트 입성했다고 다 자랑했는데 내 아파트 어떻게 하냐고. 망연자실해서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시모와 시누이를 보는데 정신병원에 전화라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제 눈에는 두 사람이 미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미쳐버린 두 사람을 지켜보는데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반포 아파트가 팔렸다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한 말이 다 사실이야? 갑자기 왜 아파트를 팔아? 내가 그 집 우리 가족들 살 거라고 했잖아. 어떻게 그런 짓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저지를 수가 있어?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참나,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들 참나 거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놈을 보는데 정말 반사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가족 살 집을 왜 나한테서 찾아? 그리고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상의까지 해야 해?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자격? 당연히 있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당신 재산이 다 내 재산이지. 부부 사이에 섭섭하게 네 재산, 내 재산 성 갈라 관리할 거야?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 엄청나게 섭섭하다고. 하여튼 반포 아파트는 이미 팔아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집도 다 정리해버려서 오갈 데도 없다고. 아, 혹시 우리 집에 모시려고 그래? 그렇구나. 하긴 우리 두 사람 살기엔 넓긴 하지. 남편 역시 제정신이 아닌 듯 저는 그 어떠한 말마디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남편놈을 지켜보는 재미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전 시모와 시누이가 지낼 방을 열심히 고민하는 남편놈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멈추라는 제스처를 취한 후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당신은 분위기 파악을 못해? 내가 이 집에서 당신 가족들이랑 살 거라고 했으면 당신 엄마랑 당신 동생이 저러고 앉아서 세상 잃은 표정을 하고 있겠어? 제 말에 남편은 그제야 시모와 시누이가 보이는 듯 두 사람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조금의 파악이 된 듯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지금 당신 머릿속을 스치는 그 설마 하는 최악의 상황. 나 다 알았어. 다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저는 드디어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저에게 개거품을 물고 되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알긴 뭘 알았다는 거야. 당신이 알아버린 게 도대체 뭐냐고. 뭐긴 뭐겠어? 당신이 20살 술집 여자랑 살림 차린 거? 그것도 모자라 여전히 그 더러운 업소를 여전히 제 집 안방처럼 오가는 거 정도겠지. 아, 그것도 알고 있어. 그 술집 여자한테 대출까지 받아서 집 생활비 할 거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남편의 얼굴뿐인가요? 상간녀가 술집 여자라는 사실에 시모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화상과도 같았고 상간녀가 20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시누이 역시 경악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런 시모와 시누이의 눈치를 살핀다 싶더니 저를 보며 일단 부인하고 나서더라고요. 말도 안 돼. 내가 당신을 두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 업소에 간 건 인정할게.
그런데 그것도 자주 가지도 않았고, 그저 접대 목적으로 몇 번 갔던 것 뿐이야. 가서도 딱 술만 마시고 왔어. 정말이야. 나 알잖아,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두고 미쳤다고 그딴 짓을 했겠어? 저는 그 순간 흥신소에서 받은 녹음 파일을 틀어버렸고 남편과 상간녀의 목소리가 온 거실 안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에 시모와 신우이의 한탄스러운 탄성이 끊이지 않았고 대화가 끝이 나자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조금만 내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놀라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무어라 할 말이 없었겠죠.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남편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온 거실을 채우는 듯했고 전 그런 남편을 비웃어주며 말을 했어요. 얼마나 다행스럽던지. 내가 혹여나 당신한테 내가 가진 돈이라도 줬더라면 그년 집, 생활비, 심지어 가방까지 그 모든 걸 내 돈으로 해결했을 거 아니야? 대충 내가 알아본 것만 해도 대출금이 어마어마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겁도 없이 대출을 그렇게나 받았대?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지만 그 정도까지 감당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너 이제 끝이야. 퇴직금 탈탈 털어넣어도 대출금 상환은커녕 내 위자료도 못 줄 거라고. 현실적인 액수들이 제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거리까지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듯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맥이 다 풀려버린 듯 그대로 무너진 남편 놈은 자기 머리를 잡아 뜯더니 아주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더군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없이 살다가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당신한테 생겼다고 하니까 그 돈이 마치 내 돈처럼 느껴지면서 정신이 나갔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순간에는 내가 그런 사리분별을 할 정신조차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나 하나만 좀 용서해줘.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아니, 사랑했잖아. 우리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 추억 떠올리면서 나 한 번만 더 받아줘. 응?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행복했던 순간을 산산조각 내 두 번 다시 떠올리게 만들고 싶지도 않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감히 제 앞에서 그 순간을 들먹거리다니. 저는 그 순간 남편 놈이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대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편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리곤 외도 사진들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 이딴 걸 다 봐버렸는데 넌 용서가 될 것 같아? 넌 내가 정말 우습구나. 이 와중에 용서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걸 보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감히 추억을 들먹여? 그 행복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리기도 싫어. 과거 일로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제발 부탁하는데 더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 단호한 저의 태도에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전 그런 남편을 힘껏 뿌리치며 남편 주머니에 있던 차키를 빼앗아 버렸어요. 차키는 왜? 내 차키야. 내 차라고. 야, 정신 차려. 네가 입고 걸치고 몰고 다니는 것 중에 네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사랑하는 그 차, 그거 내 명의인 거 잊었어? 네가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받아 덜컥 사온 네 차, 대출금 갚아주는 조건으로 내 명의로 바꾼 거 잊었냐고. 돈도 내가 내고 명의도 내 명의인데 그 차가 왜 네 차야? 여보, 그 차만 나 주라. 그 차만 나 주면 내가 조용히 군말 없이 이혼해 줄게. 당신도 내가 끈질기게 굴면 귀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차만 나 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당장 이혼할게. 응? 아니, 그냥 끈질기게 굴어. 난 전혀 귀찮지 않아. 난 차고 넘치는 돈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 선임할 거고 그 변호사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내가 뭐가 귀찮겠니? 그러니까
너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 선임 잘해서 소송 잘 해내. 기대할 테니까.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진행된 이혼은 결혼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워낙 증거가 확실했던 터라 이혼은 당연했고 그만큼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상간녀 소송 역시 저의 승소로 끝이 나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한 후 빚쟁이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에게서 더는 벗겨먹을 것이 없었던 상간녀는 그간 전 남편이 사주었던 모든 것을 챙겨 도망가 버렸고 폐인이 된 전 남편은 그나마 자랑거리였던 대기업 회사마저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간 저를 믿고 회사 생활을 속된 말로 개판이라 했던 터라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이미 권고사직을 받은 상태였단 걸 알 수 있었죠. 오갈 데가 없어진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뻔하지 않나요? 사실 이전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은 작은 보증금의 월세를 주고 살던 주택이었는데 일이 그렇게 된 후 마땅히 오갈 데가 없어 급하게 다 쓰러져가는 낡은 주택에 세를 주고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만약, 아주 만약에 남편이 외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전 아마 어느 기점에 시댁에 지원을 해주었을 겁니다. 그만큼 남편을 사랑했고 미우나 고우나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기에 그 가족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기 전 시모가 가만히 있기라도 했다면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어련히 알아서 잘 모셨을 텐데. 이 모두가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직장을 다니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 하고 있던 공부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했던 터라 모든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지내며 저는 상처로 인해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안정시켰고 그 모든 과정엔 사랑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셨기에 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아빠의 말씀이 있어요. 딸, 사람이 살다 보면 크게 넘어지는 날이 있단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넘어져서 울고만 있다면 너에게 뭐가 남겠니?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다면 우리 딸이 그간 걸어왔던 그 많은 걸음걸음이 너무 슬프지 않겠니? 크게 넘어질수록 크게 성장하는 법이야. 크게 넘어졌을 때 힘들더라도 털고 일어서면 다시 내딛게 되는 걸음걸음에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다. 그러니 지금 많이 슬퍼하되 털고 일어날 땐 그 슬픔도 다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크게 한 발 내딛거라. 알겠지? 전 아빠의 말씀대로 슬픔도 아픔도 다 털어냈고 다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힘든 만큼 공부에 집중했고 그 결과 공인중개소를 열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하던 공부는 공인중개사 공부였는데 평소 땅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직장 생활보단 그쪽이 더 저에게 맞는 것 같아 시작한 공부였어요. 악착같이 노력한 만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전 제가 원하던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개 일을 하다 보니 경매에도 관심이 생겼고 요즘엔 임장 활동을 하며 경매도 공부하고 있어요. 전 앞으로도 더 나은 제 삶을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 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저의 길었던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